자, 같이 사회 11도 보러 가봅시다. 자, 1단락부터 설명을 쭉 해보자. 화면이 조금 잘리나? 자, 1단락. 자,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정치는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자, 체크해보자. 이 글에서 핵심 포인트 주제는 바로 요거지. 정당과 정당 정치에 관한 글인데 요 정당과 정당 정치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밑에 헌법 8조에서도 이게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뒤에 이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형성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부터 시작해서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밑에 쭉 나오거든. 4가지인가 5가지. 그거 1, 2, 3, 4 넘버링 해볼게 얘들아. 첫 번째 역할이 요거야 지금. 첫 번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다 정당은. 그다고 정당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혀있지. 문제에 대안 제시해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당은 정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공직자를 충원해 정치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도 하며 세 번째, 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공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 번째, 이는 정당이 사회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 사회 내 일정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적혀 있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고 이러한 4가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까지 이런 걸 한다까지야. 그래서 이거는 뭐 넘버링은 안 하고 밑줄만 쳐볼게 얘들아. 이걸 통해서 이는 그 뒤에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 대변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요구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선거는 정당의 존속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면서 끝나. 그래서 1단락 마지막 문장이 항상 이제 본론 전개 방식인데, 전개 내용인데, 지금 선거로 끝나서 난 뒤에 이제 선거가 막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이 글이 2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선거에 대해서는 엄청 중요하게 다루고 있진 않더라고. 자, 넘어가 보자. 다음 2단락. 정당이 자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자, 정치자금 단락이다. 뭐다? 정당이 자기 할 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특히 정당의 기본적 활동과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합, 여론의 조직과 표출, 뭐뭐뭐뭐뭐뭐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래. 그래서 정당의 기본적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갈로 쳐놓고 그냥 뭐 그렇게 알면 된다. 이건 정리할 때도 정리 안 할 거야. 그냥 열거로서 그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법에서는 정치 자금을 정당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선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구분한다. 정당의 유지와 일상적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율이 되고 선거 과정에 쓰이는 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적 구조다 적혀있지. 이것도 밑줄 쳐보자. 정치자금을 둘로 분류를 했지. 어떻게? 정당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플러스 선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둘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A라고 쳤을 때 여기 B라고 치면은 A는 누가 규제하냐면 그 밑에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율되는 게 A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게 B야. 뭐 규율이나 규제나 거기 똑같은 말이다 얘들아. 그래서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구나까지 알면 돼. 됐지? 넘어가 볼게. 자, 정당은 정치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요거 중요하지. 정당의 그 국회의원 말하는 거지. 그냥 뭐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든지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안 된대. 이는 돈에 의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속사 나오지. 그럼 어떻게 돈을 넣냐?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 활동 외의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활동 외의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밑에 한 5가지 나올 거야. 그것도 넘버링 1번부터 5번 해보자.
자, 우리나라는 당원이 내는 당비 첫 번째, 그 뒤에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후원의 후원금 두 번째, 세 번째,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 세 번째, 네 번째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 그 다음 부대 수입해서 총 5가지의 경제활동 외의 방법으로 정당들은 자기 정당들이 쓸 돈을 막 벌고 있다는 거지. 자, 이 중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과 달리 나오자마자 이게 출제돼야겠지. 왜? 앞에서 나온 세 가지 그 돈과 달리 말이야. 이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적 기부금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정당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뭐다? 국가가 정당한테 주는 돈이 다른 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금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못하는 그런 그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지. 밑줄을 쳐보자. 특히 이 국고보조금 제도는 이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고. 사적 기부금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사적 기부금은 위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개인이나 단체가 뭐 하는 기탁금이라든지 뭐 후원의 후원금 이런 게 있잖아. 건전하게 발전돼 있다면은 굳이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정당 운영할 필요 없고 그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또는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만 운영해야 되겠지. 됐나?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후원금이나 기탁금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집중되어 집권당이 되지 못한 정당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있지. 이 말이 그건 뭐다? 기부금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야. 뭐 지금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래 왔었다는 거지.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에 따른 정치부패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재정 능력 격차에 따른 불이익도 해소하고 재정 압박으로 인한 공적 활동의 저하를 막아서 정당을 보호 육성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가지고 총 3가지 장점이 있지. 뭐의 장점? 국고보조금의 장점 3가지. 하나, 둘, 셋. 넘버링 할 사람 넘버링 해라 얘들아. 부패도 엇줄여주고 정당 간 돈, 그러니까 재정 능력, 얼마나 정당이 돈이 많냐에 따라서 막 득표율이나 의석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걸 좀 줄이고 공적 활동의 저하도 막는다. 정당의 당원이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자기 일을 못하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막고 그런 소수 정당을 보호하거나 육성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거지. 넘어가 볼게.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일반적 운영과 관련하여 쓰이는 경상보조금이랑 선거활동을 위해 쓰이는 선거보조금으로 구분. 다시 한 번 더 뭐다? 또 분류를 또 시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얘들아. 자, 체크해볼게. 경상보조금이랑 선거보조금요 2개로 구분되는데 앞에서 말하는 이 경상보조금은 뭐냐? 정당이 존속하는 한 매년 지급되는 반면 즉 뭐다? 정당이 아예 해체되지 않는 이상 매년 국가에서 주는데 선거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마다 지급된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주는 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준다고. 이해됐지? 자, 선거 시기가 되면 정당은 후보자 공천심사 뭐뭐 등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선거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국가 보조금은 경상 보조금을 매년 주는데 정당이 이제 그 존속하는 한 근데 선거 때는 선거 때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드니까 국가에서도 추가로 너희한테 돈을 더 주겠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뭐 2021년에는 1인당 1,052원 기준으로 해서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이 각각 462억 원씩 책정이 되었대. 그러면 총 한 924억 원을 준 거네. 뭐 돈 진짜 많이 주나 보다 얘들아. 그 다음 달라.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기본적으로 각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및 원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부수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다. 결국 이 그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에는 크게 보든 작게 보든 3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 뭐다?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및 플러스 원내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하고 세 번째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겠다 이거야 지금. 그 다음 이런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화되는 이유가 밑에 쭉 나온다. 이것도 밑줄 쳐볼게. 정당화되는 이유.
국고보조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접속사.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하여 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권자의 주권을 존중하고 유권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해볼게. 정치적 의사 고려해야 되고 유권자의 그 다음 뒤에 주권 존중, 선호 만족시키는 조치가 뭐다? 정당의 원내 의석수 기준이야. 여기 뭐 이제 원내 의석수에 따라 왜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여기 있는 거야. 왜? 국회의원은 우리가 진짜 직접 투표를 하잖아. 물론 이제 너희 그 방송 보고 있는 애들은 투표권이 없지만은 내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데 내 투표의 의사, 즉 나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뭐다? 어떤 정당이 몇 자리에 그러니까 의석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됐지? 요게 지금 요러한 걸 만족시키기 때문에 또 원내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접속사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율로 정치적 지지가 확인만 되면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권 존중하고 군소정당을 보호 육성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뒤에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얘들아 이럴 경우가 있잖아. 의석수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 근데 어떤 정당이 계속 2위만 해서 각 지역구에서 선거구에서 2등을 하는 바람에 얘가 이제 당선은 되지 못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 2등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투표를 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자리가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정당이 자리가 없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 안 한다. 그 말은 뭐다? 투표, 그 유권자의 권리나 유권자의 주권이 무시된 거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율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나 그 정당한테 정당한테 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정당의 득표율 고려 요거에 해당이 되겠지. 넘어가 볼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어떤 기준에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 배분할 건데 이 세 가지 기준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나 원내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가령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인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선출된 의원을 지지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까지 끊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단순 다수 대표제가 뭔지 몰라서 그럴까봐 이제 설명을 해주면, 단순 다수 대표제는 그냥 우리 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는 거 있지, 그거랑 비슷해.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야. 뭐 절대 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과반이 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단순 다수는 과반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5명의 의원이 출마를 했어. 근데 이렇게 됐어. 뭐 20%, 20%, 20%, 19%, 21% 이해됐나? 이랬을 경우에 요 21%가 당선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100%의 유권자 중에 21%밖에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당선되지. 이럴 경우에 선출된 의원을 지지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9%가 더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석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국고 보조금을 배분해버리면은 79%의 유권자의 권리라든지 그 투표권이 또는 이제 자신의 주권이 무시당할 수 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더욱이 지역 선거구 간의 유권자 편차 등으로 인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 의석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 이유도 맞고 뒤에 이유는 어떤 이유래 지금? 어떤 선거구에는 그 유권자가 뭐 10명 살고 있는데 다른 선거구에는 20명이 살고 있고 100명이 살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구마다 한 명만 뽑잖아. 그러니까 이 100명을 대변하는 사람이랑 10명을 대변하는 사람이 각각 한 명이다 보니까는 이거 보이지? 득표율이랑 의석 비율 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이해됐나? 넘어가 볼게. 이런 측면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지. 이와 달리 소수 정당과 신생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른 배분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는 새로운 이념이나 환경 문제 등 새로운 정치 사회적 쟁점을 내걸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에 일정 액수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까지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이것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적을 두고 있다까지 해가지고 뭐 국고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사실은 뭐 이 글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겠지. 됐나? 자, 문제 보러 넘어갑시다. 1번 문제. 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답 4번이었어. 국고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았지.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따로 풀이하지 않아도 되겠지. 넘어갈게.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서 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 읽어볼게. 국고보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중 20석 이상의 의석수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뭐만?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배분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5석 또는 20석 미만의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다음,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인 경우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총액 2%를 배분하고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의석을 가진 경우 광역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도 총액 2%를 배분한다. 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 다 나오는 거지. 일정 기준 넘으면 국고 보조금 주겠다. 그리고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더라도 광역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도 또 배분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 50%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자녀분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100%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쓱 설명이 있는 거지. 답 보자. 답은 5번이었는데 봐봐라. 사적 기부금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네. 얘들아, 근데 물어보자. 이 국고 보조금 제도가 사적 기부금 제도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 둘이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적 기부금 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얘가 됐으면 이걸 지급할 필요가 굳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둘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띠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인 거지. 넘어가 볼게. 3번 문제. A의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고 있네. A 보러 넘어가 보자 얘들아. 자, 여기 A 봐보자. 선거 보조금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마다 지급된다라는 게 요 A였어.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답이 2번이었어. 현대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말 있잖아 얘들아. 뭐 다른 게 있으면 답이 되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어. 꼭 이것만 되냐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것만 돼야 돼. 이유가 뭐냐면 너 1단락 보시면은 애초에 얘가 글을 그래서 밝히고 시작을 했어. 이거 밑에 보이지? 선거는 1단락에서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애초에 1단락 마지막 줄에서 밝혔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나마 가장 맞는 걸 고르라고 하면은 답이 2번이 돼야 되겠지. 선거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다음 4번 문제. 기획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요 5번이었는데 요 니은과 디귿은 원내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도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수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고 있지. 자, 니은과 디귿 보러 가볼까? 마지막에 니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 고려하겠다라는 거. 즉 뭐다? 의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로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뭐다? 꼭 원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도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최소 수혜자는 대놓고 나오제. 뭐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을 챙겨주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4번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지. 됐나? 5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요거는 알아서 푸시고 같이 정리하고 이제 사회 시비로 넘어가 보자. 1단락부터 정리를 해볼게. 1단락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1단락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과 정당 정치에 관한 단락이었고, 그게 주제라고 밝힌 단락이었고, 그리고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넘버링 했었지. 4가지. 그 4가지를 적으면은 1단락 정리가 끝이겠지. 정리해볼게. 당연히 주제는 정당과 정당 정치에 관한 주제였고, 요것은 아까 말했듯이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이지. 정당과 정당 정치가 본질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이 정당과 정당 정치에 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 좀 필기 좀 할게. 정당 설립의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 플러스 정당을 운영하고 운영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이제 보장해주고 있는 거지, 헌법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글에서는 얘보다는 이것에 관한 그 내용이 훨씬 많았지. 정당이 설립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보다는 어떻게 정당을 지원해 줄 거냐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았어. 어찌됐든 요거였는데, 그러면 정당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주냐? 총 4가지를 했었어. 기억나나? 첫 번째,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거 보장해줘라 이거고, 두 번째, 어떤 사회 문제 있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대안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거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지.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세 번째, 정당은 공직자도 충원해주는 기능을 하지. 공직자를 충원해주는 기능을 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치 체제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지. 이게 이제 세 번째 역할이었고, 네 번째 마지막, 공공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켜준다. 단순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점에서 이 정당의 역할이 충분하지. 이제 됐나? 여기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의 국회의원 선출하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1단락을 마쳤다. 맞지?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마쳤어. 그 다음 2단락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자금을 분류한 단락이었어. 이거에 대해 쭉 설명을 할 거라서 그렇지. 정치 자금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 정당 유지와 그 다음에 일상적 운영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이제 국가에서 주기도 한다 이거지. 또는 이제 정치 자금이라는 게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당 유지와 일상적 운영이라는 거야 지금. 근데 두 번째 거는 선거 비용이었지. 선거 비용은 뭐 매년 나가는 건 아니고, 그렇지? 뭐 4년이나 또는 뭐 5년마다 나가게 되겠지. 어찌됐든 정당 유지와 일상적 운영에 대한 정치 자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냐에 관한 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지. 그래서 이렇고 뭐 이 말이 적어줄게 그냥. 이게 이제 규제된다는 말이야. 규제. 얘가 얘를 규제한다는 말이야. 됐지? 자, 그 다음 3단락 넘어가 봅시다. 3단락 주제는 정치 자금 마련 어떻게 할래 이거였지. 근데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이외의 몇 가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정리할 거야. 3단락은 방금 말했듯이 정치 자금 마련에 관한 단락이었어. 정치 자금 마련. 총 5가지가 있었네. 첫 번째, 당원이 내는 당비로 충원하기. 두 번째, 후원금으로 돈 벌기. 세 번째,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한 기탁금으로 이제 충원하기. 네 번째,
국가의 보조금으로 자금 충원하기. 마지막 5번째 부대 수입인데, 부대 수입은 뭐 광고라든지 뭐 무슨 소식지 같은 거 내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버는 돈 정도? 근데 이건 별로 많지 않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었잖아. 이 글에서는 이 국가의 보조금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서술을 하고 있었지. 특히 이 정치 자금 다시 적을게. 이쪽에 경제활동 돼야 안 돼? 경제활동은 안 되겠지. 이 경제활동 해가지고 벌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5가지 정도로 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중에서 이 보조금에 관해서 더 서술을 할게. 이게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이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 어떨 때 중요하다. 사적 기부금 제도가 제도 발전이 미흡할 시 매우 중요해지는 거야. 만약 이게 이제 사적 기부금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고 건전하다면 얘들아, 물론 그래도 이제 국고 보조금이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만큼 중요하진 않다고. 딴 데도 돈 나올 때가 많으니까. 이해됐지? 어쨌든 여기 중요하고, 이러한 보조금은 왜 쓰냐, 왜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총 3가지가 나왔다 얘들아. 첫 번째, 이 보조금 덕분에 정치 부패를 방지해준다. 만약에 보조금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 개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구나 좀 돈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버린다든지, 그쪽 방향으로 막 이 구라고 해야 되나? 자기 지역구에 돈을 써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돈이 굳이 내가 엄청나게 충분하게 많은데 막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걔의 사적 이익을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 2번째, 정당 간 재정 능력 격차에 따른 불평등도 해소해준다. 야, 정당 간에 뭐고 재정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면 솔직히 선거할 때도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어떤 정당은 돈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뭐 메고 종이 나눠주고 조금밖에 광고를 못 하는데, 돈 많은 정당은 차 대절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노래 틀고 이러잖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방지해주고. 세 번째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정당 있지. 소수 정당이라든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보조금 제도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됐지? 이게 3단락 끝입니다. 자, 그러면 4단락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 4단락은 여기서 말하는 국고 보조금에 관해서 조금 더 세분하게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돼 있었어. 4단락은 딱 국고 보조금만 나왔어. 짧았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해볼게. 국고 보조금은 둘로 분류를 했었지. 첫 번째, 경상보조금이라 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정당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매년마다 주는 거 있지. 그래서 저거 정리할게. 정당이 존속되기만 한다면 이거는 그냥 매년 지급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년 지급한다는 게 그 월급처럼 달마다 주는 건지 아니면 뭐 1월 되면 1월에 1년치 한 번에 다 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그 다음 2번째가 이제 선거 보조금이라는 게 있지. 얘는 매년 주는 거 아니지? 선거해마다 지급한다. 선거할 때마다 지급한다는 거야. 선거할 때마다. 됐지? 이게 4단락이었어. 마지막 5달 마지막이 아니네. 6단락까지 있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5단락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여기 왼쪽부터 적자.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까? 그 배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단락이었지. 그래서 5단락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보조금 분배 또는 뭐 배분 기준에 관한 단락이었다. 보조금 배분 기준. 요 기준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서, 그치? 교섭단체, 구성이 됐냐, 구성 여부에 따라서 일단 한번 걸러. 여기서 말하는 교섭단체란 얘들아, 아까 너희 뒤에서 문제에서 봤겠지만은 뭐 20인 이상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인원수가 돼야지 요거를 구성한다고 하지. 그 다음에
너희 정당 의석수 얼마나 가지고 있어? 묻는 거. 의석수. 그리고 마지막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을 배분하겠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지. 그 다음은 이제 이유에 관해서만 쭉 나왔어. 이 기준이 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왜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거. 여기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한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잠깐 잊고 있어라 얘들아. 요거 이유 두 개에서는 얘는 잘 안 나와. 요거 해볼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에 따라 이제 배분하는 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유권자 주권을 존중하고 좀 작고 그런 군소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석이 없어도 기준 이상 득표율만 되면 지급하겠다, 국고 보조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얘들아. 이렇게 잘 보이지? 이제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그 다음 마지막이지. 6단락 가보면 6단락은 이 의석 기준 방식만 썼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의석 기준 배분의 이제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왔었지. 문제점. 첫 번째, 이건 뭐 예시로 전개가 돼가지고 예시를 조금 적어볼게. 우리나라의 지역구 의원은 어떤 선거 제도를 쓰고 있다? 단순 다수 대표제. 아까 설명했지. 단순 다수 대표제가 뭔지 본론 내용 설명할 때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 단순 다수 대표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지지한 사람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보다 매우 적을 수도 있어. 적을 수도. 한 21%만 득표해도 될 수도 있고 뭐 10% 득표해도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점은 선거구 간에 유권자 수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 뭐 우리 모든 구에 똑같은 인원이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득표한 득표율과 의석 수 간에 편차가 생긴다는 거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의석수 기준만을 가지고 배분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가 나왔어. 정당 득표율만 고려하자라는 해결책이 하나가 있었고, 또는 한 개 해결책 더 있었지.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라 원칙에 따라 배분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어. 어찌됐든 얘들아, 그 정당 득표율만 고려하자라든지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라 그 배분하자라든지 이거 둘 다 뭐다? 그 군소 정당, 좀 작은 정당을 보호 또는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얘들아.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회 11 정리 끝입니다. 얘들아, 자 이제 사회 12 넘어갑시다. 사회 거의 다 끝나간다. 자, 사회 12 1단락부터 읽어볼게. 이거 글 쉬웠어. 한 가지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것을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해 보면 총 수요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려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고 총 공급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 된다 해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뭔지 나오는 거지. 총 공급이 말이야 수요를 초과하면 공급이 훨씬 많으면 재고가 증가하게 되므로 생산이 둔화되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그 초과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이 더 활발해지게 된다. 그 결과 국민 소득도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까지였어. 이게 1단락이었어. 그래서 총 수요가 뭔지 총 공급이 뭔지 쭉 나왔었어. 마킹해보자. 자, 총 수요는 사려는 재화 용역의 합, 공급은 팔려는 재화 용역의 합이다. 그리고 뭐 인과관계가 살짝 나온다 얘들아. 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생산이 둔화되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생산이 활발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나라가 그러니까 그 경제가 이제 활발해지려면은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뒤에 2단락.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하면 총 수요는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로 이루어진다 해서 요거 잘 기억해라 얘들아. 요거 있잖아 3개 뒤에서 계속 써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좀 기억해 줄래? 이거가 쓰는 돈,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이 그냥 총수요야. 쓰는 게 다 총수요야 지금.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란, 자 투자가 나온다 정의. 기업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래에 일정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다? 앞으로 이 투자금 덕분에 또는 투자 덕분에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때 기업은 투자를 하겠지. 지금 투자를 해서 손해면 투자 안 하지 그냥. 그래서 예상 수익과 투자 비용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뭐가 중요하다? 예상 수익과 투자 비용을 비교하겠대. 즉 예를 들어서 예상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앞으로 미래의 수익, 투자 비용은 지금 당장 내가 써야 하는 돈이야. 그러니까 기업이 언제 투자를 결정을 하겠어? 투자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겠어? 예상 수입이 투자 비용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얘들아. 예상 수입이 투자 비용보다 적다는 말은 그냥 쌉 손해라는 거지. 그냥 이거 투자하면 안 되지. 그래서 결정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자율이래. 그래서 대놓고 그래서 이자율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과관계 뒤지게 많이 나왔지만 한 번에 밑줄 쳐볼게 얘들아. 첫 번째,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그럼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왜? 아까 말했지? 투자 비용이 예상 수입보다는 훨씬 적어야 되는데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2단락이 1단락보다 훨씬 중요한데 2단락의 그 구조를 잘 봐봐야 돼. 비문학 잘 하려면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 대놓고 총 수요를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만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거는 투자가 요 두 개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심지어 이 밑에 이자율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와서 이 투자랑 이자율의 관계를 엮어주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투자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기억해놔야 된다. 다음 단락.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영향 미친 게 보다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대.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낳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자. 이때 이자율이 연 10%라고 하면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110만 원과 같다. 왜? 내가 지금 당장 은행에 100만 원 맡기면 거기 10% 이자 쳐가지고 1년 뒤에 주잖아. 그게 10만 원 이자 쳐주니까 110만 원과 똑같다고. 즉 이것을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해보자. 그러면은 90.9만 원 1회. 이거 있잖아. 왜 그렇게 공식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어라. 요거 밑에 지금 공식 보이지?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1.1분의 100만 원 저게 왜 나온지. 근데 이자율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지?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하면은 0.02로 계산하는 거 알지? 그거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저게 지금 1.1분의 100만 원이래. 이거 하면 이제 총 90.9만 원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1.1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 플러스 뭐다? 그 지금 10%라며 10%니까 0.1 더해준 거야 지금.
요거야 그냥 요거 계산하면 90.9 나오는데, 그리고 20%라면 뭐 한다는 거야? 1 플러스 0.2 한다는 거지. 0.2분의 또 100 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83.3만 원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왜 이렇게 그 이자율 분의 돈을 해야 돼요? 그거는 여기서 크게 알 필요가 없어. 중요하지도 않아. 이걸 막 계산해라, 이 원리가 왜 나오는지 도출을 해라, 이딴 문제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저렇게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정도만 알면 돼. 됐지? 넘어가 보자. 기업에서는 현재 가치가 큰 한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뭐 하는 게, 현재 가치가 큰 걸 선택하는 게 개이득이니까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냥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므로 투자를 줄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안 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일단 이자율 높으면 투자가 줄어. 이거 알고 넘어갈게. 이자율이 내려가면 말이야, 반대로 보이지? 내려가면은 어떻게 된다?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 투자의 증가는 총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잘 봐. 이거 있잖아, 이거 외울 필요 없대. 앞달락에 그대로 나온 내용 아이가? 야, 총수요 구성하는 세 가지가 뭐였어? 총수요 구성하는 세 가지. 이거 봐봐.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라며. 그러니까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 이 말은 이제 투자만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한데 투자가 올라가면 총수요는 올라가겠지. 그냥 그 말이야 지금. 이거 보이지? 소비랑 정부 지출 일정하면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 증가라고. 아까 총수요는 요 세 가지 플러스한 거니까 됐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므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 조합을 평면에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요 그래프 한 개 그려줄게. 요렇게 있고, 요거 너가 가 밑줄 쳐놨는데 저게 뭔 말인지 모르는 학생 분명히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 국민소득이 X축, 이자율이 그 Y축이래. 그럼 여기에 이제 X에 국민소득이 있는 거고 Y에 이자율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뭐가 되면은 그 뭐고, 이게 이자율이 내려가면 말이야. 잘 봐. 이자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소득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냥 쉽잖아. 뭐 어렵지 않지 이거. 넘어갈게. 한편 이자율이 이제 일정한 상황에서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마찬가지잖아. 이자율이 일정하고 나머지 소비랑 정부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늘어나더라도 당연히 총수요는 증가하겠지. 요거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함으로 결과는 뭐다? 국민소득 증가함으로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애초에 이동해 버린다고. 그래프가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서 어디로? 아예 오른쪽으로 확 이동해 버린다고. 이렇게. 요 이유도 좀 알아놔라 얘들아. 그 뭐냐, 그냥 쌤 이거는 아까 그 위에 같은 경우에 뭐 그 투자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그냥 우하향만 하는데 왜 그 정부 지출이랑 소비가 늘어나면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할 수 있지. 잘 봐라. 이 전제가 있잖아. 그 어딨노? 이거 이자율이 일정해. 예를 들어서 이자율 내가 고정해 놓을게. 이자율 여기 측정을 고정해 놨다. 이 이자율로 무조건 받아야 돼. 이자율이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국민 그 총수요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국민소득이 증가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이 그래프 안에서 놀기에는 국민소득이 정해져 있지. 똑같은 이자율의 국민소득 증가하려면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됐나? 그래서 당연한 거다 얘들아 그냥. 그래서 뭐 요 그래프 안에서는 이자율이 일정할 때 그 국민의 그 소비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 넘어가 볼게. 자, 그런데 이자율의 변화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 이자율 변화에 관한 기업들 반응 한번 보자. 반응 단락. 어떤 기업은 이자율을 내리면 민감하게 반응. 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내리면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기업은 그러지 않고 관망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둔감한 기업이고 얘는 이제 민감한 기업이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하여 이자율 인하가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괜히지 않네 표. 다시 그려볼게 얘들아. 미안하다. 여기서 이게 국민소득이라 치고 이게 이제 이자율이라고 쳤을 때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그려진대. 이래야지 뭐야?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국민소득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지금.
그래서 이자율을 내리면 어떻게 돼? 이자율을 내리면은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해 버리잖아. 이거 말하는 거지 지금. 효과가 크다 이거요. 이자율 민감도에 관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견해가 상반된다. 그 고전학파는 뭐라 그러냐?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 보이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마치 민감하게 반응한다랑 비슷한 말이지.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주장한 반면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는 합리적인 원칙보다는 기업과의 야성적 충동, 거의 뭐 야생의 그 마인드, 내가 이거 대박 치겠다, 또는 이것은 내가 너무너무 본능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런 느낌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고. 그래서 가팔라진다. 가팔라지면 한 이 정도 가팔라져 버리면은 이자율이 백날 변해봤자 뭐다? 기업은 아마 관망할 거고, 관망하니까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케인즈 학파지.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또 원인 인과관계 나오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 이런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거지. 여기 이자율을 내리면 물가 상승 당연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다. 이자율을 내렸어. 내가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얼마 안 내. 그러면 사람들이 돈 안 빌리려던 사람들도 많이 빌려가게 된단 말이야. 돈을 많이 빌려가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지. 그럼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가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 보이는 그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이거야 지금. 이해됐나?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뭐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돈이 시장이 많이 풀리면 아 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알아두면은 뒤에 다른 경제 지문 풀 때도 훨씬 좋겠지. 자, 그럼 문제 풀로 넘어갑시다. 1번 문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총 공급량을 늘릴수록 생산이 활발해져 국민소득이 증대된다. 여기서 지금 앞에 목적어가 틀렸지? 총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 안 나왔지? 이 글은 다 뭐야? 총 수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글이었지. 그래서 총 수요가 늘어날수록 뭐 국민소득이 증대된다 하면 되겠지. 자, 바로 2번 보자. 2번 읽어볼게. 2번도 어렵지 않았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본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이제 20억 원을 빌려서 수명이 10년인 생산 설비를 구매하려고 해. A 설비에 투자했을 때 A 설비는 말이야, 첫 해에 10억 원의 수익이 나지만 매년 줄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10년 차에 1억 원밖에 못 번다. 반면에 B 설비에 투자를 하면은 첫 해에는 1억 원인데 매년 수익이 1억씩 늘어서 10년 차에는 10억 원의 수익이 난대. 그러면 결국 10억 벌다가 1억 벌게 되는 거나 1억 벌다가 10억 벌게 되는 거나 그 수입의 총액은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자율이 연 10%라는 게 존나 함정이야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완전 달라지게 되거든. 잘 봐. 내가 많이는 아니고 딱 3개만 적어 볼 테니까 그거 이해되나 잘 해봐라. A에 투자했을 때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지? 우리 그 10%일 때는 1 플러스 0.1분의 100만 원 했던 거 그거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10%니까 1 플러스 0.1분의 이번에는 A 아니니까 A 설비니까 10억이 1년 차일 거 아니야. 2년 차 때는 1 플러스 0.1의 제곱, 요게 2년 차야. 얘 9억이지. 요렇게 딱 가다가 10년 차 때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0.1분의 10제곱 한 다음에 요게 1억이라며. 요거 보시고 그 다음 B안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0.1분의 1억이 되는 거고, 이 새끼 쭉 가다가 10년 차에는 1 플러스 0.1분의 10에 얘는 10억이 되잖아. 잘 봐 여기서. 야, 너가 이거 분모가 커질수록 안 좋은 거 알지? 분모가 커질수록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 얘는 10억인데도 불구하고 분모가 작아. 얘는 10억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분모가 10제곱하니까 존나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위에 분자에 있는 액수가 10억일 때 분모가 작은 게 싸비득이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이 기업은 A 설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야. 이자율을 따졌을 때는. 이해됐나? 그래서 요거 보시면 답이 2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커지는 2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1안을 선택하는 게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인 거지. 이해됐지?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풀어내는 애들도 있을 거야. 이거 되게 똑같은데? 똑같으니까 답이 2번이구나. 이게 아니야. 달라.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 1안이 훨씬 더 이득인 게 맞다. 3번 문제. 기획과 이윤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어.
5번 기획은 국민 소득을 늘리는데 이자율 인하 정책 효과가 크다고 본 반면에 니은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까 그 케인즈 학파랑 그 기억나지? 요 마지막 단락이 있었잖아. 고전 학파랑 케인즈 학파. 고전 학파는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했고 케인즈 학파는 가파르다고 했으니까 고전 학파가 훨씬 더 뭐야? 이자율에 따른 기업의 투자 변화가 크다고 본 거고 케인즈 학파는 이자율이 변해도 기업은 별로 거기에 둔감하다라고 본 거니까 답이 5번이겠지. 기획은 이자율 인하가 효과가 크다. 뭐 딱 맞지? 4번 문제. 보기는 가를 나타낸 거래. 아까 내가 그랬었는데 요거 그치? 요거 오른쪽 가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란다. 답 3번이었어. L0에서 L1으로 우측 이동했지. 이유는 총 공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총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적혀 있는데 야, 총 공급이 왜 나와 지금 이게? 아까 오른쪽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투자는 그대로인데 국민 소비랑 국가 뭐식이 있었는데 국민 소비랑 국가 뭐시기가 늘어나면 되잖아. 아까 총 수요 여기 있네. 국민 소비랑 정부 지출이 늘어났을 경우에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이 틀린 말이고. 됐지? 여기까지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1단락부터 5단락까지 정리를 다 해놨는데 필기를 하면서 내 설명도 같이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야. 1단락부터 봅시다. 1단락은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뭔지에 관해서 설명을 달려야겠어. 총 수요는 사려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었고 총 공급은 반대로 팔려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었지. 뭐 이 정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인과관계 잘 봐.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생산이 둔화되고 만드는 놈이 더 많으니까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게 되면은 생산이 활발한 거지. 왜?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만들겠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총 수요를 2단락에서 말하는데 총 수요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 소비, 그리고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요 3가지가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야. 여기서 투자에 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투자는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뭘 기대하기 때문에 장래의 수익을 기대하여 자본재를 구입하는 걸 갖다가 이제 투자라고 해. 근데 이 투자에는 이 이자율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투자 비용은 높아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된다는 거야.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얘들아 투자 비용과 예상되는 수익을 비교하는데 투자 비용 내가 써야 될 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은 투자를 하기 싫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동이 기업의 투자의 감소와 투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까지 알아두면 돼. 이게 2단락이었어. 3단락 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이 이자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일 때 1년 뒤에 100만 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다고 하자. 그걸 갖다가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10% 이자율 분의 예상 수익 100만 원 했을 때 90.9가 되지.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서 20%가 되면은 1.2분의 100이 되겠지. 그러면 예상 수익은 80만 원대로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지. 어찌됐든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뭐다? 현재 가치는 떨어지는구나까지 알아주면 되는 거지. 됐나? 그 다음 4단락 가봅시다. 4단락 가면은 자 가정을 하는 거지.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할 때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앞에서 봤듯이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겠지. 자, 투자가 증가했으니까 뭐야?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총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국민소득은 올라간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었고 두 번째 가정. 그럼 이자율이 일정할 때 소비랑 정부 지출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수요에 해당하는 2가지 요소가 올라간 거니까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은 올라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이제 그래프를 따졌을 때는 조금 다르다 그랬다. 첫 번째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그냥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왜? 이자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변동하면 되니까. 근데 이자율과 그 국민소득 그래프에서 이자율이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려면은 그래프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랬어. 이 문제에도 있었다. 여기 4단락이었고 5단락은 이자율 변화에 따른 각기 다른 반응이 있었지.
첫 번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즉 뭐다? 이자율에 따라서 투자가 민감하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전학파는 말이야.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해. 네가 아까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말은 세로축인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국민소득은 크게 변한다 했었지. 그게 이거고. 두 번째, 이 둔감하게 반응하는 케인즈학파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이자율에 대해서 기업의 투자는 비탄력적이라고 말하는데, 투자 원칙보다는 그 기업과의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가파른 기울기를 띈다라고 하고 있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다는 말은 뭐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자율이 변해도 국민 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학자를 비교하면서 글이 끝났다. 됐나? 뭐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회 11, 12고 다음번에는 과학 11, 12로 보도록 하자. 수고.